미국 노스웨스턴 경제학과 13년차 교수가 한 지인의 권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는 유럽에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일을 한국에선 단 20분 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는 놀라버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교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로렌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13년 정도를 재직하였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나와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투자회사에서 연구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 회사의 이론이나 기술적인 조언을 통해서 최대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이죠. 제 자랑 같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운 좋게도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몇몇 스타트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런 별명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한국 출장을 권유하시더군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면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 친구분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배달앱에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투자회사의 대표는 미국에는 아직 배달앱 분야의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나 발굴해서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니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아는 한국은 반도체 생산으로 유명하고 K-팝과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나라였죠. 물론 그런 것들이 대단한 업적이라는 건 인정했어요. 특히 K-팝 스타들이나 드라마가 해외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지 뉴스에서 자주 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속한 IT 업계와는 딱히 연관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 K-팝이나 드라마는 문화 콘텐츠에 더 가까웠고 IT 기술이나 혁신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조업이지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스타트업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장이 그저 시간 낭비로 느껴졌어요. 한국? 거기서 과연 배울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죠. 또 배달앱이라면 미국에서도 그런 건 이미 넘쳐나거든요. 한국의 배달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우버이츠나 도어대시보다 더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출장 전 회의에서 일전에 한국에 한번 갔다 온 동료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지 말할 때에도 저는 여전히 제 의견을 고수했죠. 기껏해야 미국에서 이미 성공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흉내내는 수준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배달앱 따위에 무슨 대단하고 혁신적인 게 있다고 그런 걸 추천하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배달이야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니까 앱 따위가 없어도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직접 가서 사용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자기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줘도 와닿지 않을 테니까 가서 직접 사용해보라고요. 물론 알아요. 저도 한국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잘 깔려있고 속도도 무척 빠르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그 안에 알찬 내용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출장을 정말 가기 싫었지만 대표께서 권유하니 거절도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죠.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감보다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북한에서 미사일이나 쏘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정부는 권위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혁신적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출장 일정표를 보며 속으로 내가 있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이나 안 쏘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투덜투덜 거렸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저는 예상보다 더 세련되고 깔끔한 도시의 모습에 약간 놀랐어요. 숙소로 가는 동안 보여지는 길은 정말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도시를 둘러싼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보며 생각보다 꽤 발전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관에 대한 첫인상일 뿐, 건물이 좋다고 IT 기술이 좋다는 법은 전혀 없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한 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솔직히 좀 놀랍긴 하더군요. 수많은 빌딩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은 뭔지 모를 도시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도시가 이렇게 화려하다고 IT 강국이 되는 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술적인 수준과 성과였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으로 인해 컴퓨터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외출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때 갑자기 얼마 전에 연락한 친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을 강조하던 게 떠올랐어요. 솔직히 좀 귀찮았지만 배도 많이 고프고 해서 설치를 해봤죠. 솔직히 설치를 하면서도 배달 앱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죠. 그래도 한번 써보지 뭐, 별거 없겠지만 이라는 생각으로 배달의 민족 영어 버전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했어요.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어요. 가입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고 음식 메뉴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음식 사진과 리뷰, 배달 예상 시간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건 좀 신경 쓴 흔적이 보이네 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뭐 그 정도였죠. 리뷰 달고 예상 시간 표시하는 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한국에서 처음 주문한 음식은 치킨이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 한국 치킨이 정말 맛있다고 하길래 단순히 테스트 삼아 주문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주문을 완료하자마자 예상 배달 시간이 30분이라고 알림이 떴을 때 살짝 비웃음이 나더군요. 과장된 서비스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과장된 서비스네. 요즘 앱들에 나오는 이런 과장된 서비스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30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배달이 보통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배달이 된다는 건 명백한 과장이 분명했죠. 그래서 한국 배달 앱의 수준에 약간 실망감을 느끼면서 음식을 기다렸죠. 20분이 좀 되지 않았을 때 벨이 울리더군요. 저는 에어비앤비에 묵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방을 잘못 찾아온 사람이 누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낯선 사람을 보는 게 좀 어색해서 조심조심 하면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아무도 없고 하얀 비닐 봉지가 있더군요. 처음엔 뭐지? 이랬는데 바로 상황이 파악이 되었죠. 치킨 냄새가 술술 나는 걸 깨닫고 바로 음식이 배달됐다는 걸 알았죠. 음식을 열어보니 치킨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바삭함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치킨을 주문했을 때 종종 차갑거나 눅눅한 상태로 도착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 경험에 비하면 이건 말 그대로 완벽한 배달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먹으면서도 계속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으로는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20분 만에 도착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죠. 저는 호기심이 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다시 한번 주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번에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라면과 만두 세트를 골랐어요. 이 음식들도 치킨처럼 빠르고 완벽하게 배달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문을 완료하니 이번에는 예상 배달 시간이 25분이라고 뜨더군요. 30분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황당했지만 이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역시 20분이 채 안 되었을 때 또 초인종이 울렸죠. 이번에 배달한 라면 역시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두는 막 쪄낸 것처럼 신선했어요. 물론 맛도 너무 좋았고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주문에서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다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죠.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여전히 한국의 배달 시스템과 IT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상태였어요. 첫날 경험한 정확하고 빠른 맛있는 서비스가 정말 한국의 일반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배달 앱을 추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저한테도 몇 번 한국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저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흘려듣곤 했었죠. 그 친구는 웃으면서 제가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배달 서비스가 특정한 시간대에만 가능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주문이 30분 안에 완료된다고 강조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받는 것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배달 서비스가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서 생필품, 약, 심지어 가전제품까지도 배달 앱을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그 모든 것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라이더들은 휴대용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 음식 준비 시간, 고객의 위치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는 또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편리함 그 이상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히 시간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라이더들은 음식 상태와 포장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야 배달을 진행하며 고객이 요청한 작은 세부 사항들까지도 꼼꼼히 챙긴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세상에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 이건 전적으로 문화의 힘이 바탕이 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 문화란 게 아마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배어있는 배려와 친절과 같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걸 한국어로는 정이라고 한다는 말도 하면서요. 그날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 이상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지 기술과 문화만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다음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에서 배달의 민족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한국 출신 연구원을 찾았다고요. 그쪽으로 연락을 하니 그 연구원은 저를 배달의 민족 본사와 연결해 주었고 본사 담당자는 흔쾌히 저를 초대해 주었죠. 마침 배달의 민족이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 모든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죠.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배달의 민족 본사는 첫인상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사무실은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이었고 곳곳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연상케 했죠. 저는 안내를 받아 데이터 모니터링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서 본 첨단 지휘센터 같았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대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달 경로, 주문 현황, 라이더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정교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한 화면에는 특정 시간대에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주문되는지에 대한 통계와 예상되는 주문 폭증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담당자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주문이 접수되면 음식점의 조리 시간, 고객의 위치, 라이더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안한다고 했어요.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특정 계절과 날씨, 특정 요일에 따라 주문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 적중률 90% 이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또 최근에는 이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배달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와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더군요. 솔직히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배달 서비스가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최적화된 혁신적인 시스템은 평생 처음 보거든요.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배달 시스템은 거의 서부 개척시대 수준이었고 한국의 시스템은 거의 SF 영화 수준이었으니까요.
또 담당자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빠른 배달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고객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음식을 시켜 먹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와 통찰이 배달의 민족 앱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섰거나 문화적인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동안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솔직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본사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IT 기술과 배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단순히 효율적인 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였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배워야 할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IT 기술과 특히 한국의 배달 앱에 대해서 충분히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운 저는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체험하고 느낀 것들에 추가로 전문적인 자료들을 더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죠. 보고서를 읽어본 저희 회사 대표는 곧바로 배달앱에 도전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몇몇 지원자들을 모아서 1차 회의를 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룸, 미국 배달앱 시장을 노리는 3명의 스타트업 대표들과 저희 회사의 대표와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자리예요.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각자 자신들이 미래의 배달앱 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적임자라며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요즘 미국의 모든 천재들은 실리콘밸리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들 역시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로 보이더군요. 그때 자리에서 대표가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내가 요즘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이랑 많이 만나봤는데 의외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블랙핑크 뭐 이런 건 잘 알겠지만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저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들의 자신감이 곧 사라질 거라는 사실 말이죠. 첫 번째 발표자는 AI 기반 배달 경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 어느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앱이 어떻게 업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이 앱은 사용자의 위치와 식당의 준비 시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빠른 경로를 배달원에게 제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발표자는 그래프와 수치를 띄우며 저희의 배달 시간은 업계 평균보다 15%나 빠릅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혁신했다는 다른 스타트업 대표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앱의 직관적인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며 우리 앱은 가장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만족을 표시했죠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마지막 발표자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도입한 앱의 대표였어요. 이 모델로 우리는 단기간에 사용자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셈이죠 라며 말하며 역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자신들이 미국 배달앱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발표를 듣는 내내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미국의 현실을 조용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발표가 끝난 뒤 저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왔죠. 방금까지 자신만만했던 스타트업 대표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호기심도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보이는군요. 저는 그들이 발표한 내용 하나하나를 차근히 짚으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에게 말했죠. 당신이 자랑하는 AI 기반 경로 최적화 기술은 현재 미국의 수준에 비하면 한 단계 나아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배달앱과 비교해보자. 한국의 배달앱은 단순히 경로 최적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최적의 조리 시간까지 조율한다. 그래서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주문 접수와 동시에 조리와 배달이 동시에 시작된다.
즉 단순히 경로를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조리 완료 시간은 물론 라이더의 이동 경로까지 완벽하게 동기화한다. 더 놀라운 것은 배달 당시의 날씨와 교통 상황까지 처리한다. 이건 단순한 AI 기술이 아니라 전체 배달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라고요. 저의 설명을 듣던 해당 발표자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분명히 보이더군요. 저는 이어서 질문을 해봤죠. 배달 시간이 15% 단축되면 3시간 걸리는 게 2시간 30분 걸린다는 건데 한국은 평균 배달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라고요. 그가 머뭇거리다 대답을 하려는 찰나 저는 그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말했죠. 한국은 평균 배달 시간이 30분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대부분 20분 만에 오지만요. 이라고요. 첫 번째 발표자는 깜짝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를 보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해준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를 보며 말을 이어갔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앱은 단순히 보기 좋고 사용하기 쉬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클릭 수를 줄이는 것, 그건 최소한의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죠. 한국의 배달 앱은 사용자의 취향과 과거 주문 기록을 바탕으로 완벽한 개인별 맞춤형 추천을 제공했고 배달 상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기다리는 고객들이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그건 곧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죠. 또한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는 벨을 눌러서 직접 음식을 건네줄지 벨만 누르고 가서 고객과 마주치지 않게 할지까지 선택할 수 있고 배달 후에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까지 보내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편리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편리함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배달 앱은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고객의 감정까지 생각한 최대한의 배려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발표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제 저는 마지막 발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독형 서비스는 매우 초보적인 데이터 기술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한국의 배달 앱은 단순히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독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배송비를 줄이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분석해 특별 프로모션까지 제공하죠.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자주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는 그 요일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충성도를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라고요. 저의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자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혁신적인지 강조하던 대표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이어서 저는 발표자들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혁신만으로는 고객의 진정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없으며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적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은 훌륭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 고객과의 정서적 연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여러분의 앱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라고요. 이렇게 배달앱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1차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희망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죠. 스타트업 대표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했고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한국처럼 기술과 사용자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철저히 고민하고 찾는다면 혁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라고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제가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이었어요. 미국의 배달 앱들은 종종 주문이 지연되거나 음식이 식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모든 단계가 단 1mm도 빠짐없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음식의 맛은 물론 라이더의 동선, 고객의 취향, 심리적 편안함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런 차이를 체감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평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미국에서는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따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탁월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깨달음은 솔직히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가 그동안 미국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고 자신했던 태도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이 두렵다는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진정한 혁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한국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철학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온 여성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남성과 대치한 채 기분 나쁜 기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은 디자이너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디자이너들이라면 누구나 북유럽에서 일해보기를 바라고 북유럽 회사들과 협업한 경력은 뛰어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스웨덴에서 이름을 알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야 스웨덴 본토 사람인 제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뛰어난 인재는 넘쳐났어요. 아무리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학은 기본에 자국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짜 디자이너인 제가 어찌 해볼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봤던 가장 뛰어난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온 피터 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었는데 피터 씨는 정말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선 해외 취업은 유학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쪽 계열에 유학 경험 없이 디자이너로 초빙받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인턴이나 직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피터 씨는 그 누구보다 잘 섞여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능력도 좋아야 했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과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피터 씨는 관리직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갓 들어온 인턴이었던 저는 한국에서 온 피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인턴들에게 원하는 사람과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저는 당연히 피터 씨를 선택했습니다. 경쟁률이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피터 씨가 워낙 바쁘다 보니 암묵적으로 피터 씨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멘토를 바꾸려고 했는데 피터 씨가 흔쾌히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면담을 통해 피터 씨가 어떻게 유학 없이 저희 회사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피터 씨는 한국의 작은 회사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가기까지 뚜렷한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는데 누가 봐도 초보티가 물씬 나는 작업물부터 시작된 포트폴리오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 피터 씨가 해왔다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부터 자신이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저에게 일머리는 배울 수 있겠지만 자신이 한국에서 한국인들로부터 배운 감각과 완벽에 가까운 효율성은 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피터 씨의 말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씨가 한 대로 뚜렷한 목표를 잡았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피터 씨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회사에 가서 저 또한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인턴을 마칠 때쯤 한국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한 것은 아니었고 1차적으로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아직 초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에 집과 차를 해달라든지 돈을 많이 달라든지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안 된다면 다른 디자이너에게 연락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비행기표와 약간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제가 본 나라 중에 가장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접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살면서 여지껏 봤던 공항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의 배려로 작은 원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월세가 정말 비싸던데 그게 해결되었다 보니 걱정될 게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생활비로 써야 했고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잔금을 받기 때문에 한동안은 허리를 졸라매어야 했지만 한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첫 회의를 하는 날 잠시 쉬고 있는데 한국인 직원이 제게 와서 대뜸 시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회의를 할 때 자꾸 인상을 쓰면서 글을 읽는데 안경이 불편해 보여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은 그럼 안경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잘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은 계속해서 왜 안경을 바꾸지 않느냐고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안경 바꾸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꿔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물어보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스웨덴에서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거거든요. 사실 안경이 오래된 것이긴 했어요. 스웨덴에서 안경 한번 맞추려면 큰 돈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한번 안경을 맞추면 몇 년은 기본이고 10년 넘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직원은 애써 웃는 제게 회사 주변에 안경점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했고 이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를 잘 마치고 회사를 나오는데 정말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안경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또 안경을 바꾸지 않고 가면 그 직원이 돈이 없어서 안경을 못 바꾼다는 걸 알아차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지켜보니 그 직원은 여러 디자인의 안경을 돌려서 끼더라고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옷 바꿔 입듯 매번 여러 안경들을 바꿔서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 안경 하나 맞추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안경을 맞추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수중에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일 들어가는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경을 맞추러 안과 병원에 왔다고 하니 안과 병원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안경을 맞추려면 안경점을 가야지 왜 병원에 왔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직원만큼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경을 맞추려면 시력을 검사해야 하는데 시력을 검사하려면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시력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진료 대기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가려는데 직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또 한 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게 5번째 순서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스웨덴에서는 예약하면 며칠이나 뒤에 진료받을 수 있기에 집으로 가려던 것인데 전 당연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순서가 오기 전에 병원 문이 닫혀서 진료를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순서는 금방 왔고 시력 검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프로페셔널했고 기계들은 뭘 모르는 제가 봐도 최신식이었어요. 스웨덴에서도 시력 검사를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놀라웠죠. 그렇게 시력 검사지를 들고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력 검사지를 안경점 사장님께 건네주자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검사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장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하고 왔냐고 물어봤었고 당연히 저는 시력 검사를 병원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냐며 안경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안경점 사장님은 어쩐지 그런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저는 안경점 사장님이 돈을 쉽게 벌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사장님은 한국의 안경점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안경을 가공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자신만만한 말투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시력 검사를 해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검사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은 여러 기계를 사용해가며 제 시력을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정확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난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병원과 스웨덴에서 확인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왜 렌즈에는 난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건 난시가 적용되지 않은 게 맞다며 혹시 사물이 2개로 번져 보이지 않느냐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래도 안경을 쓰면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건 교정이 안 된 거라고 하며 렌즈로 교정이 됐다면 겹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만든 제 안경은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작 기간에는 2달이나 걸렸어요. 만드는 게 까다롭다며 남들보다 비싸게 오래 걸려 맞춘 것이었는데 잘못 만들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안경이 완전히 불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난시가 적용되기는 했지만 아주 약하게 적용된 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게 불량이라는 증거라며 안경테처럼 생긴 것에 렌즈를 이리저리 끼더니 안경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장님은 제가 쓰던 안경과 지금 건네받은 안경을 돌려가며 쓰게 했는데 저는 사장님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나 걸려서 받은 50만 원짜리 안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안경점 사장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안경을 살펴보더니 안경 알이 빠진 적 없느냐 묻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안경 알이 빠지고는 한다 말하니 사장님은 안경 알이 안경테보다 작게 재단되었다며 이 안경은 애초에 잘못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안경이라 속상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사장님은 보자마자 아는 문제를 스웨덴 안경사는 직접 만들면서도 몰랐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보다 돈이 없던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맞춘 안경이 이 지경이었다니 속이 쓰렸습니다. 제가 속상해하자 사장님은 안경테를 고르다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며 안경테를 이것저것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말대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이유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짐작해보건대 한국의 안경사는 스웨덴 안경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훨씬 비쌀 거고 안경테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사장님께 마음에 드는 안경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께서 말해준 가격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면 그 안경테 가격은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부가세나 다른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냐 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고른 안경이 행사 중이던 안경이었던 겁니다.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안경테도 4만 원에서 비싸야 7만 원 정도 하더군요. 장난감 같이 허술한 안경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브랜드였어요. 이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같은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매우 비싸게 받습니다. 디자인 값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경테가 저렴한 걸 알고 나니 이번엔 렌즈의 가격이 문제였어요. 안경테는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렌즈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요. 안경테를 고르니 사장님은 테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는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찾으러 올 때 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시려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30일 뒤에 찾으러 오라는 게 아니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보며 한 달 뒤가 아니라 30분 뒤에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가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게 정확했어요. 사장님은 정확히 30분이라고 표현했고 결제는 안경을 써본 뒤에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안경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30분이 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0분 타이머는 15분 만에 꺼지고 말았어요. 사장님은 안경이 완성되었다며 15분 만에 깨끗한 안경 하나를 대령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대충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순간 화가 났어요. 저는 화를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경을 15분 만에 만들다뇨? 너무 대충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사장님은 이게 완성본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기에 몇 번이나 안경을 바꿨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도 안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중 누구도 당일에 안경을 만들어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분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이 안경을 받기까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경점 사장님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서 제가 외국인이라고 절 속이고 대충 만든 안경을 팔아 치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외국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 파시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사장님에게 따지듯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절하던 사장님이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 유럽이 어떤 식으로 안경을 만드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말은 제가 지금 만든 이 안경을 써보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강단 있는 행동과 말에 움찔한 저는 가만히 안경을 집어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안경을 쓰자마자 사장님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매우 당황하며 제게 사과받고자 한 말은 아니라면서 되려 제게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제가 100번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사장님이 만들어준 안경을 쓰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쓰고 다니던 안경은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와 다름없는 안경을 쓰고 다녔으니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겹쳐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편했어요. 사장님은 안경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제 눈에 딱 맞는지 그런 시간은 전혀 필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가격은 얼마가 됐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안경을 하루 만에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내일부터 일을 한다면 작업이 훨씬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결제를 하려는데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을 듣고 몇 번이나 내내를 반복했어요. 안경테를 포함한 전체의 가격이 7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안경은 압축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압축을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청구했는데 그걸 적용하고서도 7만 원이라니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거죠? 분명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 테고 임대료도 나올 텐데 제가 너무 놀라 멍하게 있자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보통 이 정도 한다며 외국인이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렌즈 압축을 더하거나 시력이 매우 특수한 경우라면 공장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최대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아마 제가 모든 곳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건 줄 알고 오해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한 말이었겠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제가 실망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렇게 복잡한 공정을 하는데도 최대 일주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스웨덴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공장에 가려면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장님에게 카드를 건네준 뒤 정확하게 7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안경을 버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 코 받침과 귀에 거는 부분을 만져주더라고요. 이렇게 세심하게까지 손님을 대해주다니. 지난날 한국에서 온 피터 씨에게 한국인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대운 일들이 항상 최고이길 바란다고 했죠. 솔직히 사장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더 이상 귀찮은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경 위치를 맞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안경을 교정한 뒤 잠시 머물며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은 안경을 새로 맞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장님에게 자신의 안경을 건네주었고 사장님은 무슨 물이 들어있는 기계에 안경을 담갔습니다. 물이 담긴 기계에 안경을 담그다니 뒤로 넘어갈 일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대한 신뢰가 쌓인 상태였던지라 믿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내 기계가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사장님은 안경을 꺼내 빛에 안경을 비춰보더니 안경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도구를 꺼내 코받침대를 분리하더라고요.
저는 분리된 코받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물질이나 물때가 가득 끼어 있었거든요. 제가 화들짝 놀라자 사장님은 이런 것을 처음 봤냐며 코받침은 소모품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아 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사장님은 이 모든 걸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았어요. 가끔 오는 손님인데 이 정도는 간단한 것이라 서비스 차원으로 해준다고 했죠. 아니, 안경을 바꾸면 얼마나 바꾼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제 반응에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이런 걸 노동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게 신기하다면 한국만의 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스웨덴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한 잔만 마셔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걸 그냥 정이라는 걸로 그냥 해준다니요. 사장님에게서 지난날 한국에서 왔던 제가 존경하던 피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터 씨도 자기 팀원들의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서 일을 도왔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남의 일을 도와주냐?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면 피터 씨는 항상 이 정도도 함께 못하는데 어떻게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안경점에 사장님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 한국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은 정답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모두 굉장히 훌륭했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죠.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값진 배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돈을 주고도 못 배우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스웨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한국에서 얻은 가르침 덕분에 그 몇 년 사이에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터 씨와는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함께 일을 하는 동료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피터 씨와 아주 가까이 있지는 못하고 먼 자리에서 피터 씨를 쫓아가는 수준밖에 못 되지만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기업과 또 다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스웨덴에서 한국에서 왔다던 피터 씨에게 일을 배우다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그녀가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였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